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 그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할까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3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서민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 국민들 삶에 가장 중요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세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산무,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의 3탄,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산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산무, 산불은 정치적 수사라고 치고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의 3탄이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은 세세한 정책은 나중에 아무래도 이걸 감당하는 국토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마 그 김 대표님이 조금 일부 오해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감시나 규제라든가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려서 일부러 국민의 주거 문제를 오히려 나쁘게 했다는 그런 취지로 드렸는데 그건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는 곧 나중에 아마 국토부 장관이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은 28.51%, 서울은 22.25%입니다. 전국은 이거보다 낮아질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 폭탄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상승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방공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유동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KB 동향조사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금리 인하 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이 8.9%였는데 금리 인하 후 29%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총리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디에 두십니까?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린 탓도 있고요. 또 아마 우리가 공급에 어떤 강한 신호, 지난 정권들에서 공급에 대한 중기 계획들이 좀 부족했는데 우리도 그 공급이 바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빨리 대처를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는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한 정도 큰 이렇게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공급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토부 장관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동성 과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후퇴되고 특히 내수 경제 침체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아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이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쉽사리 정책적 수단을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4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가 그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급 확대나 민간 참여 확대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국에 연 56만 호, 수도권에 연 31만 호, 그중에 서울에는 한 10만 호가 공급되고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정부 들어와서 발표한 공급 대책이 총 한 205만 호 정도에 이르고요. 향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수도권 30만, 서울은 10만 정도. 총량적인 공급의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국토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가격을 시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급에 대한 대책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진이 될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과잉 유동성의 문제도 최근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융당국의 가계 그 대출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그 시장의 안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언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를 딱 찍어서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예. 조만간. 국토부 장관께서 앞으로 그런 좀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내주셔야지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급 정책은 매우 정말로 치밀한 정밀 타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용 주택이라든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등 맞춤형 주택 공급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 소득 수준을 초과한 가구, 자녀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기존의 제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님,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기회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근본적으로 물량 확대가 동반돼야 청약제도 변경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이제 특별 공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2030 세대를 위한 어떤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생애 최초 특공을 늘려왔는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85%, 민영주택은 한 53% 정도가 특별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비율 자체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청약 통장을 오랫동안 불입하시고 일반 공급을 대기하시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를 늘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제도를 개선했던 거는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 중에 아예 그 신청 자격 자체가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1인 가구라든지 어떤 결혼은 했으나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은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기회 자체에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공 그 물량 안에서 70%는 기존 그 방식대로 공급을 하되 나머지 30%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분들, 그 다음에 1차 70%에서 탈락됐던 분들, 이분들을 그래서 추첨으로 뽑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한 것은 아니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주택 공급의 그 총량 또는 사전 청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 물량 자체 파일을 늘려서 그 비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그 청약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시작하면 엄청난 대수로 40대의 가장들이 많이 주택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을 하는데 그 분량이 줄어들지 않고 역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세대에게도 이런 기여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네, 부총리님.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유동성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분은 2019년 7월 이후 88.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그 부동산 불안정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금리에 기반해서 유동성이 풀린 것도 저는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이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LTV 한도를 좀 높여준다든가 소득 기준을 올려준다든가 해서 대출 접근성을 높여준 거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금리도 올라가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긴축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좀 강화되는 것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소유자라든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죠.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예. 부총님 생각에 양도소득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면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의견이 많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매물이 는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저희는 그 과세 어떤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1주택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한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하고 국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법 협의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주택자 이외에도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신혼부부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데 초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시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지도 말씀대로 의문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건 이거는 조세정에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길래 제가 확인하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었습니까? 예, 의원이 임대차 3법은 원래 취지가 임차인을 좀 보호하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임대차에 대한 갱신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57%였는데 그게 한 77%로 늘어났고요. 또 갱신 계약한 사람들의 한 78%가 법 취지대로 5% 이내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고 명백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물론 약간의 문제점도 같이 노출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77.5%에서도 임대차 계약 찬스를 쓰지 않고도 10몇 프로가 더 이 계약의 혜택을 봤죠. 5% 이내로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지났고 앞으로 잘 정착되어 간다면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거라 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6일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과잉 유동성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무주택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13일 실수요자 대출에 지나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간 그래도 가계 대출할 수 있는 총량적 한도가 있다면 상반기에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많이 풀려서요. 하반기에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투기 접속이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대출은 좀 대폭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의 실수요 전세 자금이라든가 또는 새집 마련을 위한 집단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맞춤형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부처 간에 현재 협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에 대한 금리 부담도 좀 저희가 취약차주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가능한 한 정책금융 지원을 좀 높이고요. 또 고금리가 예상되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전환대출도 좀 보강해서 의원님 지금 지적의 말씀대로 좀 어려운 분들, 취약차주 그리고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런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다시 나와 주시죠. 장관님, 누구나 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정영일 대표가 최초에 제안했고 제가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국토부하고 LH 그리고 지자체 등과 함께 직접 챙겨왔습니다. 지난 6월 10일 시범 사업 부지를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8일에는 6개 사업지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공모 지침까지 공고되었습니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서비스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상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사가 독점했던 시세 차익을 임차인과 공유해서 기존 주택 공급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토용 국가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서 일부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관님, 누구나 집 시범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한된 수익 구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할 거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업자들의 참가 의향을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업자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이 고분양가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9월 8일부터 저희가 공모를 시작했고요. 오늘 마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그 보면은 6개 사업지구별로 적은 데는 지구당 10개 업체, 많은 데는 한 17개 업체가 그 참가 의향을 밝혔고요. 아마 오늘 마감 시간에 맞춰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다양한 결과고 이제 인식 전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뭐 공모 그 지침에 보면은 그러니까 공모 당시에 감정 가격에 이제 120% 상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은 그 건물을 짓는 데 한 3년 걸리고요. 완공이 되면은 10년 임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후에 분양 전환 가격인데 13년 동안 연평균 1% 내지 1.5%를 감안을 해서
120이라고 하는 게 상한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넘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까 그 여러 업체들이 좀 공모를 했는데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가 보면은 그 분양 전환 가격은 상한보다는 훨씬 낮춰질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토지를 LH가 제공하면서 하고요. 또 이것이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세가의 120%가 아니고 감정가의 120%죠. 감정가의 120%고 그거는 상한이고요. 경쟁을 통해서 낮춰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고분양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집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획기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의 일부를 누구나 집 형태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예, 뭐 공공지원 민간 임대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공공이 어떤 뭐 LH 등을 통해서 이제 부지를 제공을 한다든가 주택 그 도시기금을 통해서 뭐 금융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린다든지 이런 이제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어찌 보면 누구나 집도 아마 그런 유형의 그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별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시범 사업 공모 중이니까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이거를 그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시범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더 확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 사업을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LH하고 SH 등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미 서울의 강서구하고 충남의 천안 등에서 실증 사업이 이루어졌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전통시장 1층을 그냥 기존대로 시장으로 활용하고 2층을 커뮤니티 시설, 공용시설로 쓰고요. 3층서부터 5층까지를 주택으로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이 주거 공간에다가 중소기업 근로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게 된다면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분들이 거기에 입주하심으로써 전통시장이 생활권에 포함되어서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시설들이 낙후돼서 화재도 많이 일어나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하고 모듈러 주택 사업을 연결하면은 진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할 거로 생각합니다. 수도권에는 약 3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면적은 약 32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략 저희가 계산했더니 한 4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의 공급 분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땅을 찾고 있는데 땅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후보를 사퇴하셨지만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도 학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제안하셨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도 그거는 두 개 정도의 시범 사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해서 하면은 큰 방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뭐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조립식 주택이 우리가 이제 재해 현장에 이재민들 이렇게 임시 거처라든지 또 이제 재정비 사업을 하면은 이주하기까지 임시적으로 거처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유용성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이제 일부 부지의 한계를 또 보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를 고층으로 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데에 대한 연구 개발도 현재 진행 중인데 제안해 주신 사항을 한번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는 초고층도 가능하게 짓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세상 살면서 나도 남들처럼 어엿하게 집 한 칸 가져보았으면 좋겠네. 그 집 때문에 큼지막한 글자로 내 이름 석자도 벼슬처럼 새겼으면 좋겠네. 정연복 시인의 나의 집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께 희망을 드립시다. 국회가 부동산 문제에 백신을 제조합시다. 내 집 현실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